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소름 끼치는 괴담. 겨울방학이 끝나기 직전 우리는 학생의 모임을 마치고 단체로 여행을 떠났다. 장소는 특별할 것 없는 근교였지만 오랜만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다들 들떠 있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자 모두들 피곤에 젖은 얼굴로 따뜻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의뢰 꺼내는 주제. 무서운 이야기 시간이 시작되었다. 누구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누구는 예전에 들었던 괴담을 풀어놓았다. 그러다 내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겪은 건 아닌데 우리 친한 친구가 직접 겪었던 일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윤지였다. 윤지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대구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사고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 사고는 2월 18일 오전 8시쯤 발생했다. 정확히는 2003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비극이었다. 윤지는 그 참사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한다. 마침 그날이 졸업식이었고 학교는 오전 10시 무렵에 마쳤다고 했다. 시간 차이로 다행히도 윤지의 학교 학생들은 전원 무사했지만 대구 시내 다른 학교 중에는 오전 수업을 일찍 마친 아이들이 사고를 겪어야 했다. 어떤 반은 책상 위에 국화꽃이 하나둘 놓였고 누군가는 교복 대신 검은 옷을 입은 채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중학교 1학년이 된 윤지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영화관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고 그날은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였다. 역 안에서는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흰 국화꽃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고 한 기자는 윤지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국화꽃을 든 채 조심스레 헌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날은 그렇게 시작됐다. 헌화 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밥도 먹고 시간은 어느새 밤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지는 지하철을 탔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탓인지 그녀는 전철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열차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마지막 정차 지점까지는 30분이 넘게 걸리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열차 안은 점점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조용해졌고 윤지는 어느새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의 인기척에 그녀는 문득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의 바로 앞자리 바닥에 누군가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 낯설고 이상했다. 그 여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윤지의 무릎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윤지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말이 없었다. 표정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윤지는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은편 좌석으로 달려갔다. 거기 앉아있던 중년의 아저씨를 붙잡고 울면서 외쳤다. 아저씨, 저기 귀신이 있어요. 귀신 봤어요. 진짜예요. 아저씨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진정시키려 했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괜찮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전철은 곧 종착역에 도착했고 윤지와 아저씨는 함께 내렸다. 열차 문이 닫히는 순간 둘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믿기 힘든 장면이 있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 여자가 팔을 쑥 내밀며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다. 창백한 손, 그리고 잔뜩 휘어진 손가락. 그 손은 열차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까지 윤지를 향해 뻗어 있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하면서 그 손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저씨가 부축해 주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집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지하도를 건너야 했다. 그녀는 발을 떼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두려웠지만 결국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도는 한산했고 희미한 조명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윤지의 발소리를 따라왔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고 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땀이 손바닥에서 흘러내릴 정도로 긴장한 그녀는 결국 지하도 끝자락 계단을 향해 거의 뛰듯 올라갔다. 계단 마지막에서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또각또각 울리던 그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윤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모든 걸 부모님께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멀리 가야 할 일이 있어도 항상 버스를 탔고 지하도는 가능한 한 피해 다녔다. 그녀의 말은 꾸며낸 것 같지 않았다.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단정하게 이야기를 풀어냈기에 오히려 더욱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유독 서늘했다. 나는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늦은 밤에는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또각또각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두 번째 이야기, 이미 집안에 있었다. 옛날에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주변의 시선을 받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화제가 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을 때면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뒤를 돌아봐도 언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심해졌고 한밤중에 혼자 걷는 것조차 겁날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 스토커가 있는 것 같아요. 밤마다 누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정말 그런 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실망한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새벽 4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분명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맨발로 천천히 걷는 듯한 소리였지만 그건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현관문 바로 앞에서 소리가 들려요. 진짜예요. 이번엔 확실해요. 이번엔 경찰도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합니다. 안심하려던 찰나 30초쯤 지났을 무렵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녀는 조심스럽게 여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경찰의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까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급박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세요. 어서요.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경찰의 말을 믿고 잠옷 차림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경찰관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아까 전화 끊으려고 수화기 내려놨을 때요. 전화기에서 수화기 내려놓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2번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아가씨 말고도 누군가가 같은 전화기를 함께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스토커가 당신 집 안에 이미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동아리. 대학교에 입학한 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까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평소 노래와 악기를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통기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운 좋게도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그 후로는 동아리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죠. 그 동아리방은 학생회관 맨 꼭대기 6층 구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활기찬 웃음과 기타 소리로 가득하지만 늦은 밤에는 그 어느 곳보다도 고요하고 외로움이 깊이 스며드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발표회를 앞두고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혼자 기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줄을 튕기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시간.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느 날까지는 이 시간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습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혼자만의 공간이 오히려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아리방에 얽힌 오래된 괴담들. 선배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던 하지만 왠지 진지했던 그 표정들.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쌓여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불안한 기분. 원래는 새벽 2시까지 연습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타줄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릴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서둘러 짐을 챙기고 쏟아지는 컵이며 볼펜을 허둥지둥 주워 담으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학생회관의 6층은 밤 11시 반 이후가 되면 경비 아저씨가 모든 층의 양쪽 문을 잠그고 중앙 조명도 꺼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즉, 1층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한 계단을 오직 휴대폰 후레쉬에만 의지해 내려가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동아리방 자물쇠가 확실히 잠긴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조심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쯤을 지나 4층쯤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계단 위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인물은 어깨에 기타 가방을 메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을 보기도 전에 아, 오비 선배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방에 가끔 찾아오시는 졸업한 선배님. 평소에는 뵙기 어려운 분위기에 반가운 마음에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선배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사를 들은 것 같았지만 고개를 들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묵묵히 저를 지나쳐 6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굳어 있었고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사람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긋난 듯했습니다. 등 뒤로 스쳐 지나가는 찰나 말할 수 없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가 2층쯤 내려갔을 때 위층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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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너무나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방금 올라간 오비 선배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소름이 돋아 있었고 몸이 저절로 6층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날의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헉헉거리며 6층 복도에 도착한 순간 제가 본 것은 불이 꺼진 동아리방과 굳게 잠겨있는 자물쇠였습니다. 그 자물쇠는 분명히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방금 올라간 선배는 누구였을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정신없이 기숙사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혹시나 싶어 그 오비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배님, 어젯밤에 혹시 동아리방 다녀가셨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무슨 소리야? 나 한 달 넘게 동아리방 간 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자정 넘어 동아리방으로 향하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그 밤중에 잠긴 방으로 향했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라 회사는 쉬는 날이었고 나는 모처럼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출장으로 대전에 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장은 자주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금강휴게소 즈음에서 꼭 전화를 걸어 저녁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다. 금강휴게소인데 1시간 반쯤 있으면 도착할 기다. 익숙한 사투리, 익숙한 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데이. 조심해서 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거의 부부처럼 살다시피 했고 그는 늘 일이 끝나면 제일 먼저 제 원룸에 들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평소처럼 청소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적당했고 따뜻한 보일러 덕에 겨울에도 늘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빨래가 많이 쌓여 있었고 실내 빨래대는 이미 한 개였습니다. 옥상 줄도 10,000원이라 나는 결국 방바닥에 보송보송하게 데워진 보일러 위로 빨래를 널어두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오후가 되었고 딱히 할 일이 없던 나는 조용히 소파에 기대어 책을 펼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낮인데도 눈앞 배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에 착각인가 했습니다. 햇살 때문인가 생각했지만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가는 시야가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관문 밖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문 열어라. 추워 죽겠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어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기 직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아직 도착할 시간이 아니잖아. 전화로 말했던 예상 도착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고리가 철커덕 돌리는 소리를 냈고 밖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안 열어줄 기가. 빨리 좀 열어둬. 얼어 죽겠다 아이가. 분명히 남자친구의 말투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감이 외쳤습니다. 저건 절대 내 남자친구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집어들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쪽에서 스르륵, 스르륵 무언가가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의 종이를 문지르는 듯한, 벽에 옷감이 스치는 듯한 섬뜩한 소리. 그리고 창문으로 그 남자친구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놀라 나는 소리쳤습니다. 자기 맞았네. 난 또 아닌 줄 알았다 아이가. 근데 와 멀쩡한 문 놔두고 창문으로 올라오노? 그러면서 안심한 듯 나는 달려가 안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이 멈춰섰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모습은 똑같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문 안 열어줬노? 응. 남자친구가 평소 쓰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무언가 끈적하고 기분 나쁘게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마. 그것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을 한 채 팔을 벌리며 날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이 휘청거릴 만큼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나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말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나는 목이 터져라 그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며 계속 웃었고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점점 그 모습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사라지고 형상이 뭔가 뒤틀렸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한번 계속 외쳐봐라. 다음에 또 왔을 때도 네가 그 말할 수 있나 보자. 그 말을 남긴 뒤 그 존재는 창문으로 뱀처럼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은 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붉었던 시야가 점점 원래대로 돌아왔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꿈일까?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바닥에 깔아둔 빨래들이 모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도착한 후 나는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순간 소름 돋은 듯 팔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가. 내 없을 때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마라. 진짜. 이거 무섭다. 며칠 뒤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원룸 계단에서 아래층에 사는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그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날 무슨 일 있었나? 며칠 전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데 애인이랑 싸운 줄 알았지 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올라와 주었더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줌마와 인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소설이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창문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5번째 이야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장난의 끝. 시발, 내가 미쳤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낡고 오래된 흉가. 창틀은 삐걱거리고 먼지로 가득한 마룻바닥 위에 앉아 혼잣말로 욕을 내뱉었다. 이런 낡은 집이 뭐가 무섭다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웃고 떠들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기분이 싸해졌다. 몇 시간 전. 이 병신들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냐? 아 진짜 귀신 나온다니까. 귀신 같은 게 어딨어 이 등신들아. 친구들과의 장난스런 말다툼 끝에 결국 내기로 이어졌다. 5시간 동안 흉가에 혼자 있기. 귀신이 나오기는커녕 누가 봐도 날 골탕 먹이려는 신부였다. 명덕이란 녀석은 귀신은 카메라에 잘 찍힌다며 비디오 카메라까지 내 손에 쥐어줬다. 쓸데없이 무거운 그 카메라는 조용한 집 안에서 윙소리만 낼 뿐.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벌써 2시간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3시간이나 남았다니. 집 안은 덥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다. 기분만 더 나빠졌다. 잠깐 정신이 흐려졌는지 그 더운 곳에서 졸았던 모양이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해가 살짝 져가는 중이었고 몸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제 거의 다 됐겠지 하는 생각에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멀리서 친구들이 보였다. 가발의 하얀 소복, 케찹 범벅의 정성. 다들 귀신 분장에 진심이었는지 킥킥대며 장난치고 있었다. 나는 한심하다는 듯 웃으며 다가갔다. 너네 지금 무슨 공연하냐? 이게 뭐냐? 너 정말 잘 놀래더라. 아무도 없는 집에 잠깐 있다 오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리고 왜 아까부터 킥킥대? 야, 솔직히 무서웠으면 무서웠다고 말을 해. 무섭긴 개풀. 야, 카메라 봐봐. 여기에 귀신이 어딨냐 이 등신들아. 친구들은 나를 쳐다보며 피식거렸고 웃으며 받아쳤다. 그렇게 소리쳐 놓고 발뺌하는 거 봐라. 무슨 소리야. 난 너희 본 적도 없는데. 말이 끝나자 순간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말 없어? 무슨 소리를 하냐? 겁나서 이 집 근처엔 얼씬도 못하던 녀석들이 카메라 좀 보고 제발 귀신 좀 찍어보자. 나는 그때서야 의아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왜 전혀 젖지 않은 옷? 왜 아무 케찹 자국도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난 너희를 본 적이 없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누구도 웃지 못했다. 1시간 전. 입구 정말 이쪽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대놓고 가다가 들키겠다. 내가 가발이랑 소복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구들은 흥분했고 장난을 준비하면서도 그 집안의 공기는 어쩐지 꺼림칙했다. 이 집 진짜 기분 나쁘긴 하다. 판수 녀석 보인다. 하나 둘 셋 하면 달려드는 거다. 판수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정말 혼이 나간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만족한 듯 웃었고 케찹을 마구 뿌려댔다. 야야 튀어. 장난은 성공했고 우리는 정문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40분이 지나도 판수는 나오지 않았다. 야, 왜 안 나와? 너무 심했나? 다른 길로 갔나? 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멀리서 판수가 걸어왔다. 근데 케찹 하나도 안 묻었네. 화장실 가서 씻은 거 아냐? 그런데 이 집에 물 나올까? 우리는 판수를 마주했고 다시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다. 그런데 판수의 말은 단 하나였다.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어. 비디오 카메라를 틀었다. 그리고 우린말이 없어졌다. 정말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집 안에서 어딘가를 향해 벌벌 떨며 비명을 지르고 달아나는 판수의 모습.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오는 희미한 실루엣. 그건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정문 앞에 있었다. 그와 함께였던 건 누구였을까? 카메라 속 화면을 본 뒤 그 어떤 장난도 꺼낼 수 없었다. 우리는 조용히 그 집을 뒤돌아보았다.
말없이 그리고 오래도록. 6번째 이야기, 택배를 가장한 그녀. 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 친구는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었고 당시 부모님은 여행 중이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친구 혼자 있었고 누나는 친구와 함께 다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 자신을 제외하고는요. 혼자만의 시간이 오랜만이라 친구는 꽤 들떠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하고 TV도 실컷 보며 밤 12시까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슬 피곤함이 몰려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4시 10분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 겁이 많은 친구는 갑자기 깨어난 잠결 속에서도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현관문 안쪽에 안전고리를 먼저 걸어두고 그 다음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인터폰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누가 밖에 있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면은 까맣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카메라를 가려놓은 것처럼요. 그러고는 들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너무나 부드럽고 맑은, 오히려 낯설 정도로 예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택배 왔어요. 그 순간 친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새벽에 누가 택배를 가져옵니까? 그것도 아무런 불빛이나 인기척도 없이. 카메라는 가려져 있고 정체도 불분명한 채로. 친구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즉시 맞은편 집에 사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큰일 났어요. 친구는 목소리를 죽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윽고 전화기 너머에서 졸린 듯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새벽에 무슨 일이니? 친구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누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아줌마의 급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누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머리 풀고 칼 들고 있는 여자가 니네 카메라 가리고 서 있어. 나도 지금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너도 바로 전화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체감상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무언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끝자락에서 들려온 마지막 한마디. 기괴하고도 낮은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계단과 복도, 비상구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후 몇 주간 혼자 있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온 후에도 밤이면 자주 인터폰을 확인했고 집안 모든 문과 창문을 2번씩 점검한 뒤에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집에는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안전고리 외에도 여러 보조 잠금 장치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는 그날의 목소리와 그 웃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강도. 2007년 겨울, 당시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막 시작되었고 며칠째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당시에 저는 게임에 푹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미쳐 있었고 그날도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적을 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력입니다. 그날따라 킬대니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오케이에 12데스.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게임을 종료하고 메이플 스토리를 켰습니다.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마음을 달래보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니코틴. 당시 저는 말을 피우고 있었는데 문득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꿰어 신고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말레를 힘껏 빨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란 저는 담배를 베란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광고 전단이라도 들고 온 듯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전 속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잔뜩 짜증이 난 채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한 번만 누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마치 인내심의 시험이라도 하듯이 반복해서 누르더군요. 아, 미친 거 아니야? 불쾌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안에서 나는 게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누군가 집에 있다는 걸 들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사운드를 줄이고 이어폰을 꼽은 뒤 조심스럽게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복도 쪽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이 집도 자주 빈댔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주 빈댔다는 말은 분명 사전조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집안 조명을 밝게 켠 채 소리를 내어 누군가 집에 있다는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문 손잡이를 건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마치 손잡이를 뜯어내려는 듯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꾹 참고 최대한 차분하게 인터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시 저는 변성기를 거의 지나고 있었기에 목소리를 조금만 낮게 깔면 성인 남성처럼 들릴 수 있었죠. 그런 제 장점을 살려 인터폰에 대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급히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은 화면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이 서둘러 내달리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게임이고 뭐고 전부 꺼버리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최대 볼륨으로 틀었습니다. 집안에 여러 명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뒤늦게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엄마가 사온 족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일도 거의 잊혀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내 아파트 전체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무장 강도들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집이 비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에 표시를 남기고 다니고 있으니 표시가 되어 있는 세대는 반드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아까 집에 있었었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시 아까 그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맞다. 나 화장실에 있었는데 벨 누르길래 나중에 나가서 누구세요? 하니까 그냥 갔어. 그렇게 대답하자 엄마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들어올 때 손잡이가 살짝 벌어져 있었어. 너 혼자 있을 땐 조심해. 그제야 저는 뼛속까지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아까 제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혼자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했다면 그들은 문을 따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있을 때 절대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벨을 누르거나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커튼을 걷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티내곤 합니다. 아니, 그날 그대로 두었다면 그들은 정말 제 창자를 꺼내 순대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2007년 겨울 게임을 하다 마주친 악몽 같은 밤은 제 기억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설날의 위자보드 제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특유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묵직한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클라이브 트루스. 아직도 생생합니다. 꿈에서조차 상형 문자처럼 반복적으로 떠오르던 그 이름. 그 섬뜩한 기억이 설날을 앞두고 다시금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그 위험한 장난. 그 결과 그와 다시 만나겠노라 약속했던 그 어리석은 맹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날 당일 오후 2시. 예전의 멤버 그대로 저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이. 그날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일부러라도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은 자꾸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단지 기억만으로도 그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위자보드를 통해 클라이브 트루스와 마주했던 그 기억이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습관처럼 시계를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몇 시에 모였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시 50분. 우리는 그날의 의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위자보드를 꺼내 들었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애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탓이었죠. 보드를 닦아내는 순간 오한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공기, 그리고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 그 느낌은 모두가 함께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Are you ready? 우리는 손을 모두 판 위에 얹고 조심스럽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치 누군가가 우리 손을 조심스레 밀고 가는 것처럼. 놀랍게도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클라이브 트루스. 그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귀를 때리는 듯했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다시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떠돌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보드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금은 후회한다고.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답변 하나에 모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 귀신과도 대화가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위령식을 지내주고 다신 해치지 않을 테니 게임을 무사히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답은 노였습니다. 그 순간 시야가 흔들리는 듯한 착각과 함께 눈물샘이 찌릿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눈에 박힌 듯한 고통.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금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까? 그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들 하나, 이름은 크리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클라이브 트루스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8살이 되던 해에. 도대체 왜?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회한다고,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었지만 그 장소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귀신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였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다치거나 죽으면 분명 자책할 겁니다. 그렇게 돼도 괜찮겠습니까? 그 순간 위자보드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는데 보드 자체가 핸드폰 진동처럼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반응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80%는 넘어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두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매년 위령식을 지내줄 테니 무사히 끝내주십시오. 그 질문에 이분의 정적 끝에 나온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바퀴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느낌이랄까, 아니, 그보다도 더 끔찍한 전율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한 친구는 그 감정에 압도의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곧바로 굿바이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는지 보드는 다시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즐거움, 쾌락. 그 즐거움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너희들과의 게임, 그것이 곧 즐거움이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설득했습니다. 이 게임을 지금 무사히 끝내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고 매년 위령식을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 당신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그는 오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굿바이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8분이 지난 뒤 위자보드는 조용히 멈췄습니다. 게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과는 달랐습니다. 덜 떨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보드를 닫고 다시 먼지를 덮인 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클라이브 트루스를 위한 위령식을 간단히 치렀습니다. 설날의 제사상 한켠에 그의 이름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이젠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건 전부 실화입니다. 위자보드.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절대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경기도 남양주의 흉가에서 생긴 일.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우리는 그 지독하게 무료한 나날을 어떻게든 달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습기가 짙게 깔린 오후였고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각자 배낭을 맨 채로 경기도 남양주 깊은 산자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오래된 흉가였습니다. 낡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우리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더라. 예전에 누가 그 집 갔다가 실려갔다더라. 그런 말들이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오갔고 그 장난스러움이 결국 우리를 이 산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산속은 조용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작은 동물의 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엔 우리의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낮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고 당시 흉가 주변에 표시를 해두었던 덕에 길을 헤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풍경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해가 사라지고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둠이 우릴 감쌌고 그 낡은 초가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형체를 숨긴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야야, 생각보다 무섭진 않다. 낮에 와봤더니 익숙하네. 한 녀석이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친구들도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자. 오케이. 그래야지. 이 시간에 내려갈 순 없잖아. 흉가 앞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우리는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 같은 시시껄렁한 주제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모닥불 하나 없이 어두운 텐트 안, 랜턴 하나에 의지해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듯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려 바라봤더니 희미한 형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고 내가 바라보자 곧장 누워버렸습니다. 민후였겠지. 아까 라면도 다 못 먹던 녀석이니까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찾으려다 민망해서 다시 누웠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그냥 모른 척 그대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 일어나. 벌써 11시야. 친구의 말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아침이야? 뭐야, 흉가 체험이라더니 끝났네. 귀신도 안 나오고 가위 눌린 것도 없고. 야, 뭘 그런 걸 바라고 그러냐. 그냥 이렇게 노는 거지. 나는 민후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근데 너 새벽에 일어났었지? 생라면이라도 부셔 먹었냐? 민후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잤는데. 그 대답에 기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일어났었고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생생하게 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인 다른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그 묘한 불길함은 가볍게 묻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얼굴로 엽기적인 표정을 짓고 웃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념품 하나씩 챙기자. 나는 말렸습니다. 야야, 됐어. 뭐 그런 걸 챙기냐. 하지만 친구들은 벌써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꺼림칙한 인형, 오래된 돌멩이, 장난감 자동차. 물건들은 생각보다 다양했고 의외로 제법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하나씩 챙기며 자랑을 했고
나는 한심하다는 듯 짐을 챙겼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산을 내려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흉가에서의 하루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찍었던 사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5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몹시 귀엽게 생긴 아이였지만 그 눈동자는 마치 우리의 존재를 낯설고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곳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낮에도 주변에 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진마다 조금씩 다르게 등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어디선가 우리 쪽을 바라보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선 기념품을 자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두려운 듯 눈을 크게 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찍힌 얼굴. 흐릿한 심령 사진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아니네.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확실히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흉가에 함께 갔던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낡은 장난감을 가져간 친구였습니다. 형사 말에 따르면 그 장난감이 그의 몸 안에 깊이 박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칼처럼. 이후로도 하루에 한 명씩 함께 흉가에 갔던 친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누구는 돌멩이를 챙겨갔다가 온몸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누구는 인형을 가져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없었습니다. 지문도 표현도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두가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한 채 죽어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흉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 도둑이 들어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고. 도둑은 가족의 물건을 훔친 뒤 부모와 함께 어린 딸까지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도 며칠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물건 챙기는 모습을 보고 도둑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의 기념품을 챙겨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두 제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오빠는 역시 아니었네.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겪은 일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아이는 우리를 정말로 도둑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죽여갔던 것이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의 저주받은 집. 저희 할머니 댁은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법 규모도 크고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결국 마을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남게 되었고 지금은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마을 곳곳에는 흉가로 불리는 빈집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 댁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마을에서도 가장 소문이 좋지 않은 흉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외지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마을 분들 사이에선 금기처럼 여겨지는 장소였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섭기보다는 그 말이 괜히 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 안에서 무언가 일어났던 건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대한 소문과 금기는 저절로 무게감 있게 다가왔고 어느새 저는 그 집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기에 혹시 무언가 더 아는 것이 있을까 싶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나 태어나기도 전부터 흉가였어. 적어도 50년은 비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예전엔 그 집에서 가족이 전부 죽었대. 병 때문인지
미쳐버린 가족 중 누군가가 그랬는지 몰살당했다더라. 차분히 말하면서도 어머니의 표정엔 묘한 경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다시 도전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집안 어른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은 적막했고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바람 한 점 없던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후레쉬 하나. 불 꺼진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흉가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집에 무언가 있는 걸까? 설마 진짜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미쳤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죠. 흉가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은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고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후레쉬를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끝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먼지가 날려 코 속을 간지렸고 문풍지가 바람도 없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냄새랄까, 썩은 듯한 눅눅함과 함께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후레쉬를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구석마다 낡은 가구와 벽지 찢어진 자국들이 어지럽게 있었지만 이상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역시 소문일 뿐인가.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고 긴장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괜히 겁줬네. 엄마도 할머니도. 입가에 작게 웃음이 번질 즈음 저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가 튕겨져 나온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레쉬를 다시 켜고 조심스럽게 방 안쪽을 비춰보았습니다. 그곳엔 바닥에 빳빳하게 굳은 고양이 시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멀뚱히 뜨여 있었고 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그 주변에 먼지가 둥글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의 숨소리처럼 굵고 낮게 울리며 킁킁거리더니 그 틈새로 무언가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후레쉬로 사방을 비춰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양이 시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실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헛소리든 욕설이든 그 순간엔 뭐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들고 눈물과 콧물을 뒤섞으며 마을 길을 내달렸습니다. 숨이 찰 틈도 없이 할머니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눈치였지만 결국 저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보았던 고양이 시체는 SP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죽인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빨간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색으로 큼지막하게 바닥에 쓰여 있었고 제 눈엔 그게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제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기억이 끊기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장면이 떠오르고 소리 없는 방 안에서도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설 무렵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번 설에도 할머니 댁에는 다시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흉가 쪽으로는 다시는 발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 괜히 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헛소리로 시작된 이야기 같아도 그 안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그 자체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잊히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비어있는 흉가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귀신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경기도 언덕 위의 빌라에서 생긴 일.
경기도의 한 언덕진 동네에 자리 잡은 오래된 빌라 단지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지역이었고 뒤편으로는 산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엔 나지막한 나무들이 울창하게 둘러져 있어 사계절 내내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이상하게도 밤이면 밤마다 공포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던 그 빌라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음침한 기운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 10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종종 헛것을 보았고 불면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소에는 잠을 잘 자기 위해 팔목에 염주를 차고 지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안방에서 먼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불을 끄고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퍼져오더니 남성 향수 특유의 짙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소파에서 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소파에 사람이 앉으면 나는 그 부드득거리는 마찰음. 저는 그 소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평소에도 거의 앉지 않았고 특히 그날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느라 더욱 소파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있던 거실에서 어둠 속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손목에 찬 염주를 본능적으로 꽉 쥐고 숨을 참고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저는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무릎부터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들리던 1인용 가죽 소파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지만 명백하게 누군가 오래도록 앉아 있었던 듯 엉덩이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향수 냄새는 더욱 진하게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점점 깊어지는 듯했고 소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도 미세하게 끄덕이며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눈을 떴고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했던 그때 저희 동네는 창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창문을 모두 닫아두었는데 그 상태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베란다를 보았을 때 저는 다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는 한기 어린 바람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기억이 분명했기에 더더욱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겨울이 깊어질 무렵에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 가족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거실 조명이 너무 어둡다며 불을 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TV 오른편 벽면에 있는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 바로 앞 스위치 옆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빛의 한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제 팔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 저는 이미 손을 뻗은 상태였기에 멈출 수 없었고 그 손이 노인의 몸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팔이 통과하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이 일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팔 전체를 집어넣은 것처럼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그 노인은 몇 차례 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부엌 쪽 냉장고 앞에 서 있던 것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남동생 역시 똑같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날 남동생은 물병을 집으려다 손을 놓쳐 물병을 깨뜨렸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이상하리만치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고모 가족과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저녁 집은 평소처럼 불을 모두 끄고 나왔었고 4층인 저희 집 창문은 캄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보이는 거리에서 올려다본 베란다 창에는 환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방과 거실 모두 환히 불이 켜져 있었고 저희 가족은 당황하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했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적막하고 어두웠습니다. 방금까지 밖에서 본 환한 불빛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싸늘하고 침침한 기운만이 거실을 감돌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학교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던 길목. 빌라 단지 입구의 가파른 언덕길에서 또 다른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2층까지만 올라가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아주머니는 3층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자취를 감췄고 현관 센서 등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5번 정도 반복되었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집 벨을 눌러 아주머니가 계신지 확인했을 때 옆집 형이 문을 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출하셨어요. 지금 강아지는 제가 안고 있었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그날 본 아주머니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누구도 그 밤에 반복된 장면을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그 집, 그리고 그 동네에서의 생활은 아직도 제 기억에 짙게 남아 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피아노의 유령. 내가 다니던 학교는 서울의 구도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던히 평범한 4층짜리 교사동이었지만 건물이 지어진 지는 무려 6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역사 깊은 명문학교라는 타이틀은 어디까지나 허울 뿐이었고 현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리모델링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월에 떠밀려 유지되고 있는 오래되고 낡아빠진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늘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원형 보존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저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일 뿐이었습니다. 교실은 그나마 선생님들이 자비를 들여 청소라도 하고 있어 괜찮았지만 음악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학교 건물 뒤편 구석, 제일 외진 곳에 자리 잡은 그 음악실은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 비가 새고 바닥은 오래된 나무가 들떠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벽면에는 포스터가 반쯤 찢어진 채로 붙어 있었고 기타, 리코더, 탬버린 따위는 먼지에 파묻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의 피아노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난 그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손에 익은 몇 곡을 조심스럽게 연주하곤 했습니다. 굳이 선생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음악이라는 과목은 이제 더 이상 감상이나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지식을 암기하는 하나의 교과목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혼자 틈틈이 연습을 하며 곡들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음악실에서 혼자 건반을 누르는 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난 아무도 없는 음악실에 앉아 작년 겨울에 열심히 익힌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며 마음을 가라앉히자 조금 전까지 나를 놀리던 친구들의 말도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넌 피아노를 왜 그렇게 잘 치냐 남자 새끼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나대지 말아라. 손가락이 왜 그렇게 얇냐 여자 손가락 같네 키키키. 처음엔 신경이 쓰였지만 건반 위에서 음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말들은 전부 뒤로 밀려났습니다. 내 손끝에서 울리는 멜로디에 친구도 어느새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른 건반들과 다르게 뭔가 또 끊기는 듯한 이상하게 비어있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삑사리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재우님께서 삑사리를 내시네. 아니야, 피아노가 좀 이상했단 건 괜찮은데 이 음만 그래.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니까 어디 하나 망가졌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지. 점심시간 끝났다 가자.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먼저 음악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난 마음이 쓰였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건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학교가 파한 뒤 다시 음악실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배웠던 조율법을 떠올리며 건반 아래의 조율 부분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망가졌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피아노 뒤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피아노를 살짝 들어 올려 내부를 비춰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이 하얗게 빛을 잃은 채 건반 안쪽에 끼어 있었습니다. 피부 한 점 없이 무언가에 잘려나간 듯 끊어진 단면이 드러나 있었고 그 사이에 이물질처럼 붙어있는 마른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뒷걸음을 치며 무심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천장 한가운데 기와장처럼 떨어진 천장 마감재 사이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사이로 한 여자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시선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두 팔은 천장의 틈 사이로 쭉 뻗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건반을 치듯 허공을 향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건반의 음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섬세했습니다. 그 순간 난 그녀가 자신의 손가락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연주하지 못한 한 곡을 마저 연주하고 싶은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피아노는 그녀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피아노를 다시는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